당신 지금 사람들 다 내 편이야. 그럼 더 위험해져. 나 500억 줘. 그리고 근저당 풀어. 그날 밤 고성희의 라이브 방송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자극적인 한 줄이 사람들을 흔들었고 슈조이와 박진석을 향한 비난은 눈 깜짝할 사이에 커졌지요. 고성희는 그 흐름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믿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울먹이면 세상이 잠깐이라도 자기 편이 되어줄 거라고요. 바로 이어서 시작할게요. 구독만 살짝 눌러주시길 부탁드려요. 하지만 박진석은 그 흐름을 감정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말은 짧았어요. 불같이 화를 내지도 않았고 사과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정리부터 했지요. 당신 요구가 뭔지 말해. 고성희는 기다렸다는 듯 숨을 몰아쉬며 쏟아냈습니다. 500억. 그 정도는 줄 수 있잖아. 그리고 근저당도 풀어. 그거만 풀면 나도 더는 안 할게. 박진석은 한 박자 늦게 대답했습니다. 근저당? 모르는 척 하지 마. 내 집도 내 카드도 내 숨통도 다 당신이 막았잖아. 고성희의 목소리 끝이 떨렸습니다. 분노 같기도 하고 초조함 같기도 했어요. 박진석이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갑게 말했습니다. 뉴스나 봐. 뭐? 당신이 말한 근저당, 내가 건 게 아니다. 고성희는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웃기지 마. 그럼 누가 했는데? 박진석은 감정을 섞지 않았습니다. 동명이인. 고성희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이해하기 싫었던 표정에 더 가까웠지요. 그런데 박진석은 그 시름까지도 계산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박진석은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무서웠어요. 말투가 높아지지 않았고 손짓도 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료를 하나씩 꺼내 들었습니다. 해당 근저당의 채권자는 제가 아닙니다. 서류가 화면에 잡혔고 이름은 박진석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번호 뒷자리가 달랐습니다. 마지막 숫자 하나가 아주 미세하게 틀려 있었지요. 동명이인입니다. 박진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시절 제 이름과 같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설명처럼 들렸지만 사람들은 그 안에서 준비된 판을 보게 됐습니다. 고성희가 감정으로 흔들었다면 박진석은 사실로 누르기 시작한 거예요. 뉴스 자막이 바뀌는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고성의 주장 근저당 채권자 동명이인 확인. 라이브 발언 일부 사실과 달라. 여론이 돌아서는 순간은 생각보다 잔인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동정하던 사람들이 그 다음 순간엔 더 큰 분노를 던졌거든요. 고성희는 휴대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자막의 단어들이 눈에 박혔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자신이 기댔던 여론이 빠져나가자 남는 건 공포뿐이었어요. 박진석의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이제 그만해. 고성희가 억지로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다 꾸민 거지? 꾸민 게 아니라 정리한 거야. 박진석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담담했는데 그 담담함이 고성희를 더 미치게 했습니다. 고성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나한테 남은 게 뭐가 있는데? 나 생활비도 없어. 박진석은 그 말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당신 로펌 들락거리고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면 사람들이 진짜로 제보한다. 무슨 제보? 정신병원에 넣으라고. 고성희는 그 말에 목이 막혔습니다. 협박이면서도 현실이었으니까요. 세상은 그럴 수도 있다는 분위기만 만들어도 사람을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고성희는 그걸 이미 뼈저리게 겪고 있었지요.
그날 밤 고성이는 결국 반지를 빼들었습니다. 한때는 자랑이었고 손가락 위에서 나는 가진 사람이라는 표식을 해주던 약혼 반지. 1캐럿짜리였고 반지의 무게가 아니라 지난 세월의 허영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매장 안조명 아래에서 고성이는 웃지도 울지도 못한 채 가격을 들었습니다. 500만 원입니다. 그 숫자는 반지값이 아니라 고성이가 지금 어디까지 내려왔는지를 알려주는 표지판 같았지요. 고성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가락이 텅 비는 순간 마음도 같이 헐거워졌습니다. 그 시각 지영 네 집 거실에도 같은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상철과 김다정, 그리고 이지환과 이수빈이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지역은 회사 일로 늦는다는 연락만 남겼고 거실엔 잠깐의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김다정이 리모컨을 꽉 쥐며 낮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끝까지 간악하네. 이수빈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람을 저렇게 끌어다 쓰고도 울기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나 봐. 이지환은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말 한마디로 세상 흔들어 놓고 책임은 아무도 안 지지. 그런데 이상철은 화면 속 한 단어에 시선이 걸렸습니다. 뉴스에서 고성희의 과거가 다시 언급되는 순간 간이식이라는 단어가 스쳐갔거든요. 그 단어가 이상철의 기억을 건드렸습니다. 이상철에게는 오래전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길에서 우연히 불량배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여자를 도와준 적이 있었지요. 그때 그 여자는 울면서도 끝까지 고개를 숙이며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철은 그 얼굴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지은호였고 지금은 아들 이지혁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것까지요. 이상철은 아무 말 없이 뉴스만 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김다정이 이상철을 봤습니다. 왜? 이상철은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나 예전에 길에서 한번 도와준 아가씨 있잖아. 김다정이 고개를 끄덕였고 이수빈도 기억이 난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빠가 말하던 그 언니요? 이상철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지은호. 그리고 그 다음 말이 거실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지역이 회사에 다닌대. 김다정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놀라움과 함께 설명하기 어려운 반가움이 스쳤지요. 김다정은 괜히 목소리를 다듬었습니다. 그 아가씨 착해 보였는데. 이상철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김다정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상하다. 나 그냥 그 아가씨가 지역이 옆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수빈이 엄마를 슬쩍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엄마도 그런 생각했구나. 김다정이 괜히 민망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냥 느낌이 그래. 이상철은 그 대화를 들으면서도 마음 한쪽이 싸늘했습니다. 간이식이라는 단어가 왜 하필 오늘 떠올랐는지, 왜 하필 지은호와 겹쳐 보이는지 확신은 없었지만 확인은 필요했습니다. 이상철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이다가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 울린 뒤 지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오랜만이에요. 이상철은 그 한마디에서 두 사람이 이미 서로를 그냥 아는 사이로 넘기지 못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 번의 도움으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사람을 기억하는 방식은 생각보다 깊었어요. 은호야. 늦은 시간에 미안하다. 지은호가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마음이 좀 복잡해서요. 뉴스 봤니? 네. 지은호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짧음 속에 많은 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바로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귀를 돌렸습니다.
너 지혁이 회사 다닌다고 들었다. 지은호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네. 최근에 그렇게 됐어요. 이상철은 그 말 뒤에 따라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기쁨도 아니고 자랑도 아니고 어쩐지 조심에 가까운 결이었지요. 이상철이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은호야. 아까 뉴스에서 간이식 얘기가 나오더라. 지은호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숨이 너무 분명해서 이상철도 더는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혹시 너랑 관련이 있니? 지은호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그 한 글자가 오늘 밤의 공기를 확 바꿔놓았습니다. 지은호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꼭 필요한 말만 남겼습니다. 고성이 그 사람 아들 한우진. 그 간이식이 제 인생을 한번 꺾어놨어요. 이상철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지은호가 다시 상처 속으로 끌려 들어갈 것 같았거든요. 힘들었겠다. 이상철이 그렇게 말했을 때 지은호는 짧게 웃는 듯한 숨을 냈습니다. 울음과 웃음 사이에 애매한 숨. 이제는 괜찮다고 말해보고 싶어요. 근데 가끔은 아직도 무서워요. 이상철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무서울 거야. 그게 당연해.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내 잘못 아니다. 전화는 길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상철은 마지막에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은호야. 혹시라도 힘든 일 생기면 연락해라. 지은호가 아주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저씨. 전화를 끊고 나서도 이상철은 한참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김다정이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지은호였어? 이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다정은 잠깐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 아가씨 많이 힘들었겠네. 이상철은 대답 대신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수빈은 회사 앞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박성재가 어떤 집에서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마음을 숨기며 자랐는지 이제는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찬물 같은 계모 밑에서 푸대접 봤던 시간들. 그래도 무너지지 않으려고 괜찮다는 표정을 연습하던 세월. 수빈은 가슴이 저려왔어요. 성재가 로비를 빠져나와 수빈을 발견했을 때 수빈은 먼저 웃지 못했습니다. 대신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오빠 오늘 많이 힘들었지. 성재가 짧게 웃었습니다. 웃는 척이었지요. 괜찮아. 괜찮은 척하는 거 이제 그만해도 돼. 수빈의 말은 울음이 아니라 단단한 위로였습니다. 성재는 잠깐 시선을 떨궜다가 수빈을 바라봤습니다. 나 너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수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오빠가 강해서 좋은 게 아니야. 힘든데도 사람을 놓지 않는 사람이어서 좋아. 그 말에 성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성재는 더 버티지 않았습니다. 수빈을 끌어안았고 수빈도 가만히 기대었습니다. 말로 다하지 못한 감정이 그 품 안에서 조용히 풀렸지요. 그리고 키스가 이어졌습니다. 짧았지만 괜찮다는 말보다 훨씬 진짜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수빈을 보고 김다정과 이상철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딸의 얼굴에 남아있는 온기, 눈가에 남아있는 흔들림, 마음이 정해진 사람의 표정. 이상철이 먼저 물었습니다. 수빈아. 네, 아빠. 성재 진심이냐? 수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다정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허락할게. 다만 서로 아프게만 하진 마. 수빈은 울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진짜 잘할게. 그런데 수빈이 방에 들어가 문을 닫는 순간 마음이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오빠 지혁이 떠올랐거든요. 지난주 마지막에 지혁은 지은호에게 병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지은호를 더 단호하게 밀어냈지요. 사랑이 커질수록 떠날 준비부터 하는 사람처럼요. 지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울며 매달리는 대신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선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지혁이 고개를 돌리려 하자 지은호가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선배랑 연인이 되고 싶어요. 지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지은호에겐 가능하다는 신호였어요. 지혁은 낮게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마. 그 말은 경고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부탁이었습니다. 나 때문에 내 인생이 무거워지지 않았으면 하는 끝까지 책임지려는 사람의 방식이었죠. 지은호는 대답 대신 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후회 안 해. 지혁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더는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키스는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이제는 도망칠 길을 스스로 막아버린 듯 했어요. 지은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살아남았으니까요. 이 마음도, 이 선택도. 그리고 다음 날의 그림자는 이미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김다정은 우연히 지역의 병을 알게 됩니다. 서류 한 장, 단어 몇 개가 엄마의 심장을 그대로 내려앉게 만들지요. 김다정은 그 자리에서 무너집니다. 아들이 숨겼던 시간을 떠올리는 순간 울음은 참을 수가 없어요. 또 다른 곳에서는 박영나의 작업실 문이 거칠게 열립니다. 누군가가 엄마를 건드렸고 영나는 그걸 두고 보지 않습니다. 엄마한테 함부로 하지 마. 그 말은 분노처럼 튀어나오지만 사실은 가족이라는 끈이 끊어질까봐 두려운 마음이기도 했지요. 이제부터는 숨겨온 것들이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에 가족의 울음도 함께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걸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 내일은 더 많아질 거예요. 엄마 그건 보지 마. 왜 숨겼어, 지혁아. 나 오늘은 참을 수가 없다. 밤새 잠을 설친 사람은 김다정이었습니다. 어제 거실에서 뉴스가 흘러나오던 순간부터 마음이 이상했어요. 말로는 저 사람 간악하다면서도 화면을 끄고 나면 손끝이 떨렸습니다. 집안은 평소처럼 조용했는데 그 조용함이 오히려 무서웠지요. 아무 일 없는 척 살아가는 게 사실은 제일 힘든 날도 있으니까요. 아침이 되자 김다정은 습관처럼 지역 방 앞을 지나쳤습니다. 문이 아주 살짝 열려 있었고 서랍이 덜 닫혀 있었습니다. 김다정은 그냥 지나치려다 멈췄어요. 서류 봉투 하나가 눈에 밟혔거든요. 병원 로고, 검사 날짜, 그리고 단어 몇 개. 심장, 대기, 수술.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김다정의 숨이 딱 멎었습니다. 손이 먼저 움직였고 마음이 그 다음에 와르르 무너졌어요. 종이를 펼치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만으로도 보면 안 되는 걸 봤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철이었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야? 김다정은 대답하지 못하고 서류만 쥔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벌써 젖어 있었지요. 이상철은 서류를 보는 순간 모든 걸 알아챘습니다. 말이 길어질수록 더 큰 울음이 터질 걸 아는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언제부터야? 김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아들이 이렇게 아팠는데 나만 몰랐어. 이상철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가 낮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단 말로 끝낼 거야? 김다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나나 엄마야. 엄마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김다정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힘을 잃고 손에 쥔 서류가 구겨졌어요. 눈물이 한 번 터지자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요즘 더 말이 적었고
더 피곤해 보였고 웃어도 어딘가 텅 비어 보이던 얼굴. 왜 숨겼어? 김다정이 울며 되물었습니다. 이상철은 김다정을 안으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지금은 품보다 사실이 먼저인 순간이었어요. 지혁이가 내가 무너질까봐 그랬다. 내가 무너지는 게 무서워서 우리 아들이 혼자 견딘 거야? 김다정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야, 여보. 그때 거실에서 발소리가 뛰어왔습니다. 이수빈이었습니다. 잠결에 울음소리를 들었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김다정은 수빈을 보자 더 크게 무너졌습니다. 수빈아, 지혁이가. 말이 끝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딸 앞에서 더 이상 버틸 필요가 없었어요. 수빈도 서류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오빠 거야? 수빈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빠가 우리한테 숨겼다고? 김다정은 고개를 끄덕였고 수빈은 당장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내가 전화할게. 아니. 이상철이 수빈을 말렸습니다. 지혁이 지금 회사야. 그 상태로 전화 받으면 더 다칠 거다. 김다정이 울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다칠 게 어디 있어. 나는 지금도 찢어져. 잠시 뒤 김다정은 옷을 갈아입지도 못한 채 집을 나섰습니다. 이상철이 말렸지만 김다정은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는 확인해야 했습니다. 어떤 병인지보다 더 중요한 건 아들이 정말 혼자였는지였으니까요. 그 시각 회사 건물 앞은 어제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평온했습니다. 고성희의 라이브가 뒤집히고 동명이인 뉴스가 퍼지면서 슈조이 쪽 여론은 빠르게 정리되고 있었지요. 대신 사람들은 또 다른 먹잇감을 찾는 듯 했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혁은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어제 지은호와 키스한 이후부터였어요. 지혁의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좋아서 밀어내고 두려워서 붙잡고 그러다 다시 혼자 결론을 내리려 드는 사람. 지혁은 늘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지요. 지은호는 출근길 내내 휴대폰만 쥐고 있었습니다. 지혁에게 어제 일 괜찮아? 같은 문자를 보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지혁은 그 한 줄에도 미안함부터 느낄 사람이니까요. 대신 오늘은 눈으로 확인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지혁이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지은호는 복도 끝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의 눈이 마주쳤고 지혁은 아주 잠깐 멈췄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 순간 지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 지혁이 한숨처럼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기서 이러지 말자. 여기서든 어디서든 선배가 또 혼자 정리할까봐. 지은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나는 어제 그게 끝이라고 생각 안 해. 시작이라고 생각해. 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수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빈은 목소리가 떨려 있었어요. 언니 지금 괜찮아? 지은호는 수빈의 첫마디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엄마가 오빠 병을 앓았어. 지금 집이 난리야. 지은호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떻게? 서류를 봤어. 엄마가 지금 병원 가겠다고 나갔어. 지은호의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지혁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엄마 앞에서 가장 약해지는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가장 단단한 척하는 사람. 지은호는 전화를 끊고 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했어요. 선배, 엄마가 알아버렸어. 그 순간 지혁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아주 짧게, 정말 짧게 흔들렸어요. 그 흔들림을 지은호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랑 같이 가. 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호야, 내가. 선배 혼자 가면 또 참을 거잖아. 지은호는 말을 낮췄습니다. 이번엔 같이 견뎌. 나도 같이.
지역은 끝내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오늘 지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용기였어요. 병원 로비는 오전부터 사람이 많았습니다. 김다정은 길을 헤치듯 걸어 들어왔고 이상철이 뒤따라왔습니다. 김다정은 숨이 가빴어요. 잠깐만 멈추면 다시 주저앉아 울어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그때 저 멀리서 지역이 보였습니다. 지역 옆에는 지은호가 있었습니다. 김다정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처음엔 놀람이 먼저였고 그 다음엔 이상하게 안도감이 따라왔습니다. 아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 순간 김다정의 심장을 조금이라도 붙잡아줬거든요. 지혁아. 김다정이 이름을 부르자 지혁은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지혁은 엄마를 보자마자 표정을 정리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엄마의 눈물이 그 표정보다 훨씬 빨랐으니까요. 김다정이 다가와 지혁의 볼을 만졌습니다. 왜 엄마한테 숨겼어? 지혁이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다정이 울음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무너질까봐? 지혁이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김다정은 그 끄덕임에 더 크게 울었습니다. 나는 내가 혼자 견디는 게 제일 무서워. 그 말에 지혁의 눈가도 젖었습니다. 지혁은 그동안 괜찮다로 버텼던 시간을 그날만큼은 놓아버렸습니다. 김다정이 아들을 끌어안았고 지혁은 엄마 품에서 잠깐 숨을 골랐어요. 오랜만에 사람답게 숨쉬는 얼굴이었습니다. 잠시 뒤 김다정의 시선이 지은호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지은호는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은호입니다. 김다정은 눈물을 닦지도 못한 얼굴로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지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지은호가 놀라 눈을 들었습니다. 김다정이 말을 이었습니다. 지혁이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 지은호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더 고맙죠. 지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선배가 살아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혼자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김다정은 지은호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그 손 안에서 엄마와 연인의 마음이 겹쳐지는 듯 했어요. 이상철도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김다정이 예전에 말하던 그 바람, 그 아가씨가 지역 옆에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이렇게 아픈 모양으로 현실이 될 줄은 몰랐지요. 그날 병원에서는 큰 결론이 하나 내려졌습니다. 숨길 일은 숨기지 않기로, 혼자 견딜 일은 혼자 견디지 않기로. 김다정은 울다가도 마지막엔 지혁에게 말했습니다. 지혁아, 엄마가 같이 갈게. 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김다정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나중에. 지금은 같이 살아. 그 말에 지혁은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이 살아보겠다는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박영나의 작업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영나는 누군가의 비웃음 섞인 말 한마디를 듣고 그대로 돌아서 오지 못했어요. 야, 고성의 딸이라며? 엄마 닮아서 똑같이. 그 말을 들은 순간 영나의 얼굴이 확 변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상대가 얼버무리려 하자 영나가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내 앞에서 우리 엄마 이름 함부로 올리지 마.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영나는 그동안 엄마에게 화도 많이 냈고 실망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남이 엄마를 짓밟는 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참 잔인하게 엮여 있으니까요. 내가 우리 엄마를 뭘 안다고. 영나는 손을 떨면서도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도 엄마 때문에 힘들었어. 근데 너는 그걸로 사람을 밟을 자격 없어. 작업실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영란은 끝내 참지 못하고 물건 하나를 탁 내려쳤습니다. 큰 소리가 났고 그제야 자신도 놀랐는지 영란가 숨을 급하게 골랐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라고 저장된 번호. 영란은 화면을 바라보며 잠깐 멈췄어요. 받아야 하는데 받으면 또 무너질 것 같았고 안 받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영란은 결국 전화를 받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의 뛰다시피 골목 끝까지 갔을 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나 씨. 이지환이었습니다. 운전기사이자 보디가드로 영나가 제일 불안할 때 늘 옆에 있던 사람이었지요. 영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돌렸습니다. 이지환은 다그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영나에게 자기 코트를 걸쳐줬습니다. 추워. 영나가 그 말에 웃지도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내가 무서워. 이지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서울 거야. 근데 혼자 두진 않을게. 그 말에 영나의 눈이 잠깐 젖었습니다. 가족은 다 엉망이어도 사람 하나가 옆에 있어주는 건 여전히 힘이 되더라고요. 해가 저물 무렵 고성이는 원룸 침대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반지를 팔고 난 손가락을 바라보다가 문득 TV를 켰어요. 뉴스는 또 동명이인을 반복했고 그 동명이인의 이름이 화면에 크게 잡혔습니다. 고성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고성희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박진석이 그냥 사실만 들이민 게 아니라 누군가를 정확히 끌고 와서 판 위에 올려놨다는 거요. 고성희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여기저기 연락처를 뒤지다가 오래된 번호 하나를 찾았습니다. 예전엔 쓸 일 없겠지 싶어 저장해둔 번호. 고성희는 숨을 고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길게 울렸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상대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고성희는 한참을 참았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나야. 상대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누구? 고성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 박진석이 왜 동명이인 꺼냈는지. 상대의 숨이 살짝 거칠어졌습니다. 고성희는 그 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마음속에서 가장 약한 말을 꺼내고 말았어요. 나 혼자 두지 마.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그 정적이 고성희를 더 미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화면 밖 어디선가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고성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는 사람의 공포가 다시 올라왔지요. 이 밤이 끝나면 내일은 더 잔인할지도 모릅니다. 숨겨온 병이 집 안에 들어왔고 숨겨온 진실은 누군가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으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빨리 다음 편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